다카노 가즈아키라는 작가죠. 예, 이게 놀라운 게 이 작품이 데뷔작이에요. 아, 데뷔작이 예, 이 정도 그러니까 수준이었나요? 그게 놀랍습니다. 무슨 상도 하나 받은 것 같은데. 예, 2001년도 에도가와 람포상을 탄 작품. 이건 아무 작품이나 살 수 있는 상이 아니죠. 예, 맞습니다. 이거 데뷔작으로 받기도 하는군요. 그러니까 히가시노 게이고도 이제 그 방과후로 에도가와 람포상 85년도에 탄 게 이제 시작인데 네. 항상 그 얘기 나오는 게 에도가와 람포상 탔다는 뭐 85년도에 그럼요. 시작했다 이건데 네, 네. 사실 이 에도가와 람포상은 신인한테 주는 상이기 때문에 데뷔작들이 많이 타요. 아, 이거 신인한테 주는 예, 상이군요. 예, 맞습니다. 아, 제가 이 무지에서 나온 엉뚱한 질문을 드렸네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히가시노 당연히 게이고 데뷔작이 많겠죠. 히가시노 게이고도 데뷔작이잖아요. 아, 네. 그러네요. 방과후가. 아, 저 그래서 데뷔작이 이렇게 큰 상을 받은 게 근데 또 큰 상이기도 해요. 그렇죠. 맞죠? 예. 그리고 이 작품은 이 사형이 확정된 수감자의 누명을 벗기는 이제 이야기인데 그 누명을 벗기는 사람들이 뭐 경찰 형사가 아니고 네. 교도관이에요. 교도관과 또 전과자, 사람을 죽인 전과자예요. 그것도 이렇게 두 사람이 합심해서 이제 사건을 재조사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고요. 이 사형제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아주 수작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소설의 뭐 시점이랄까요? 뭐 소설이 뭐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점 이런 예. 게 보통은 좀 형사의 입장이라든가 예. 경찰의 입장이라는 게 많을 텐데 예. 이건 좀 다르군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네. 본격물이기도 하거든요. 네. 범인 뭐 잡고 하는 잡아야죠. 거고. 예. 근데 또 사회파예요. 또 사회파. 왜냐하면 어떤 사형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설명을 그러면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히가시노 게이고 작품하고 또 일맥상통으로 아주 보면 비슷합니다. 당연히 예, 있겠고요. 맞습니다. 예. 다카노 가즈아키 이 1964년생이시네요. 예, 네. 이분은 이제 도쿄에서 태어났고 1985년부터 영화, TV 뭐 이런 그 영상물 쪽 촬영 현장에서 이 경험을 쌓았고요. 22살 때부터. 예. 네. 그리고 89년도에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어떤 영화 연출, 편집 이런 것들을 이제 전공을 하다가 뭐 오래 하진 않고 또 91년 중퇴를 하고 귀국을 해요. 네. 그리고 귀국한 후에 영화나 텔레비전 등의 각본가로 활동을 해요. 각본가니까 이제 소설가가 됐겠죠. 그렇죠. 그리고 바로 또 꽤 오랫동안 했죠. 이제 한 10년 가까이 하다가 2001년에 그 데뷔작인 13계단으로 47회 에도가와 람포상을 이제 수상하고요. 그리고 나서 뭐 워낙 이 데뷔작이 뭐 유명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작품들도 기대를 많이 했고 뭐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번역된 것만 보면은 유령 인명구조대, 그레이브 디거, 6시간 후 너는 죽는다. 이 제목도 아주 재미있는데 그러래요. 제노사이드, KN의 비극 등이 이제 번역이 됐고요. 네. 이 작가가 제가 보니까 몇 권을 다 읽진 않고 몇 권을 봤는데 영화 드라마 시나리오 작가 출신이라서요. 네. 소설도 마치 영상물을 보는 듯이 머릿속에서 아주 생생하게. 저도 그 말씀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예. 이렇게 텔레비전이나 영화 각본을 쓰신 분들이 예. 이야기 전개가 빨라요. 맞아요. 네. 빠릅니다. 장면 전환이 빠르고 굉장히 그리고 빠릅니다. 문체가 길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그 얘기도 문장이 길지 않죠.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그레이브 디거라는 작품이 있는데 네. 이분의 작품이 이거 한번 예전 방송에서도 언급을 한번 했었어요. 그레이브 디거 뭐 무덤을 파는 맞아요. 사람 이런 뜻인가요? 네, 이거 되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경찰과의 추격전, 범인이 이제 주인공인데 예. 범인인지 뭐 하여간에 경찰한테 쫓기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추격전이 처음부터 끝까지 펼쳐지는데 이게 마치 그 영화 뭐 추격전 있죠. 네.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한편으로는 재미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거를 영상으로 만들면 되지 뭐 이걸 소설로 만들어서 머릿속에서 계속 따라가기 힘들게 뭐 해놨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기억이 나요. 이거 조금 핀트가 좀 다른 이야기는 한데 텔레비전 방송하고 라디오 방송 있잖아요. 그러니까 라디오 방송은 그러니까 뭐 다큐멘터리를 한번 하려면은 뭐 음향도 집어넣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묘사를 잘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텔레비전으로는 한번 쫙 훑고 가면 돼요. 보여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런 게 또 매체의 차이가 있는 거죠. 차이가 있습니다. 예, 다카노 가즈아키의 저는 이제 제노사이드도 읽었고 KN의 비극. 아유, 많이 읽으셨네. 이건데 내용은 당연히 기억이 안 나. 이거 희한해요. 기억이 그렇습니다. 안 나. 이 13계단 요게 이제 데뷔작인데 2001년도에 일본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뭐 비교적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2005년도에 이제 번역이 됐고요. 그래도 벌써 15년이나 된 책이네요. 그랬네요, 벌써. 요거는
그 지난번에 우리가 다뤘던 학생가의 살인만큼 길진 않죠? 예, 379쪽입니다. 그래도 뭐 짧지도 않네요. 예. 이 작품 인기도를 좀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계속 뭐 이제 말씀드리지만 그 데뷔작이기 때문에 네. 이제 유명했고, 특별히 그 에드거 람포상은 아주 그 유명한 상인데, 네. 에드거 람포상 최초의 만장일치 수상이랍니다. 만장일치. 예, 이게 아주 유명한데, 그리고 또 하나는 최단 기간 100만 부 돌파. 뭐 이런 신기록, 에드거 람포상 이제 탄 작품 중에 작가 입장에서는 뭐 더없이 영예로운 일이죠. 이거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죠. 최단 기간 100만 부 돌파. 예, 그럼요. 예, 그리고 그 심사위원이었던 미야베 미유키 여사가 이제 심사위원, 그 유명한 화차? 예, 화차. 예. 맞습니다. 모방범인데 이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도저히 신인 작가라고는 믿을 수 없다. 주도 면밀한 구성과 탄탄하고 이지적인 문장에 읽을 때마다 감탄사가 터져나온다. 예, 아주 극찬을 했고요. 네. 그리고 2002년 이 미스터리가 대단하다 8위, 문예춘추 미스터리 베스트 10에서 2위 이렇게 했고요. 그 또 재밌는 일화가 있던데, 그 현재 우리나라에서 무척 인기 있는 그 베스트, 지금도 그 교보문고 가면 베스트셀러 순위에 있던데요. 네. 그 야쿠마로 가쿠라는 작가의 돌이킬 수 없는 약속, 이게 있거든요. 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아주 그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예, 돌이킬 수 없는 약속. 근데 이 작가, 이 야쿠마로 가쿠가 이 다카노 가즈아키의 13계단을 읽은 후에 큰 충격을 받고 소설가가 되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참 대단한 작품인 거죠. 그러네요. 또 이 13계단은 영화, 2003년에 영화로도 제작되었고요. 당시 아주 일본 박스오피스에서 굉장히 그 높은 순위를 차지하기도 했고요. 네. 근데 이 작가가 그 시나리오 작가 출신이고 영화 뭐 이런 TV에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영화를 아주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근데 제가 영화를 봤는데 네. 소설가 이제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마지막을 완전히 다르게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전혀 다른 작품인 거죠. 맞아요. 근데 이제 소설이 훨씬 나요. 네. 소설은 약간 비극같이 끝나는데 예. 영화는 좀 희극같이 해가지고 완전히 달라졌는데 소설이 훨씬 낫더라고요. 그 히가시노 게이고도 본인의 작품이 많이 영상화되지 않았습니까? 예. 네, 뭐 맞아요. 대부분은 괜찮다. 예. 뭐 이런 뭐 맞아요. 설정도 저 이렇게 좀 맞아요. 모습을 보여주는데 다카노 가즈아키는 아무래도 그쪽 계통에 계셨던 분인지 더 분이어서 뭐 그런지 잘 알았겠죠. 그리고 말이죠. 그 이제 다음 시간에 스포일러 버전 방송에서 자세히 다뤄주시겠습니다만 그 줄거리 잠깐 좀 살펴볼까요? 상해 치사 전과자인 준이찌는 교도관 난고의 도움으로 가석방되지만 생활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때 익명의 누군가가 거금의 보수를 내걸고 한 사형수의 무죄를 증명해 줄 사람을 구합니다. 교도관 생활에 염증을 느끼던 난고는 교도소에서 막 출소한 준이찌를 설득해서 10년 전에 벌어진 살인사건을 새롭게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이 10년 전의 사건을 새롭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발견이 거듭되고 소설은 마지막으로 갈수록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의 반전에 반전을 거듭합니다. 교수님은 뭐 반전이 있다는 걸 뭐 자주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표현은 처음인데요.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의 반전의 반전. 네, 경악을 금치 못한다. 경악을 금치 못할. 교수님 웬만한 일은 잘 안 놀라시는데 경악을 하시는군요. 그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작품이 사형 제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준다고요. 예, 띠지에도 그 마크 실링이라는 평론가의 말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 이걸 외국인이 또 번역된 거를 보고 서양 사람인데 사형 제도라는 소재 리얼리티를 최대한 살린 작품. 스티븐 킹의 그린마일의 감동을 이 작품에서 접할 수 있다. 예. 오, 그린마일. 그린마일 아주 그 유명한 명작이죠. 맞아요. 이것도 교도소에서 이제 이 벌어지는 일인데. 요즘 명작이라고 안 하던데 띵작이라고. 띵작 맞아요. 언어 파괴긴 합니다만. 네. 하여튼 이런 어떤 사형 제도라는 소재의 그 리얼리티를 아주 최대한 살렸다 그랬는데 네. 우리 히가시노 게이고 작품 중에서도 그 공허한 십자가 이게 그 사형 제도에 대해서 아주 심도 깊게 그렇죠. 아주 재밌게 다뤘거든요. 네. 근데 이 13계단도 사형 제도 및 현대 국가의 범죄 관리 시스템에 아주 의문을 던지는 문제작이고요. 네. 이 작품에 보면은 아주 기본적인 사건 처리 단계부터 법무부 장관의 최종 집행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그 사형이 진행되는 과정을 세세히 묘사를 해주고요. 실제로 그 뭐 사형 집행되고 있는 묘사를 아주 사형 집행하는 거를 해주는데 현장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아주 사형 제도를 그 체험시켜주고요. 네. 그 책 제목 13계단도 사형수가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이 집행되기까지의 절차가 13개라는 데서 나온 제목이라고 그러고요. 작가는 이 사형제도에 대한 각종 법정 참고서 등 방대한 자료들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작품 전반에 극도의 현실성을 부여하고 있고요. 예. 사형제도의 그 법 시스템에 대한 허점을 맹렬하게 비난하는 이 작품이 사회파 작가로서의 아주 그의 면모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네. 이 소설 속에서도 그럼 사형제도에 대한 언급이 뭐 자주 나오겠네요. 예, 여러 번 나오는데 한번 소개 한번 해보시죠. 만약 자기 자식이 살해당하기라도 한다면, 그리고 범인이 눈앞에 있었다면 난고는 상대에게 똑같이 갚아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적인 보복을 인정하면 사회는 완전한 무질서 상태가 된다. 국가라는 제3자가 형벌권을 발동시켜 대신 해줘야 한다. 인간의 마음에 복수심이 있고 그 복수심이 이 세상을 떠난 타인에 대한 애정이며, 그리고 법이라는 것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한 사형을 포함한 응보형 사상은 용인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얘기예요. 많이 했네요, 이 작가가. 그렇죠. 예, 그렇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내가 나서라도 막 죽여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 네, 그럼 뭐 사회가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있는 내용이 있는데 또 사형제도를 집행하는 아주 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의 내용도 있어요. 법률은 옳습니까? 진정 평등합니까? 지위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머리가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나쁜 인간은 범한 죄에 걸맞게 올바르게 심판받고 있는 것입니까? 예, 아주 이런 것도 이런 사형제도를 포함한 이 법제도가 모든 사람에게 이제 평등하게 발휘되느냐의 문제를 아주 제기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 뭐 흔히 말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 체계를 아주 뭐 철석같이 믿을 수가 있는가? 뭐 이런 것도 아주 이 소설 속에서 아주 뭐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작품 또 특별한 후기가 책 뒤에 실려 있는 것이 특이한 점이라고요. 예, 아주 재미인데 일반적으로는 그 작가 후기나 평론가의 해설이 이렇게 실려 있잖아요. 네. 보통. 근데 이 작품에는 13계단의 그 에드가 란포상 심사 당시에 그 심사위원이었던 미야베 미유키 여사의 후기가 실려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그 다른 연도와는 다르게 심사위원 전원이 아무 이견이 없을 정도로 13계단을 이제 선정했다는 것과 그 선정하는 자리에서도 이 작품에 대한 극찬이 이어졌다는 뭐 이런 얘기가 꽤 길게 얘기를 해요. 뭐 최초의 만장일치라면서.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미야베 미유키 여사가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다카노 가자키의 어느 작품도 읽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즐거움을 주고 있으니 저희는 진정 막강한 라이벌을 세상에 내보내고 말았습니다. 참 심사위원이 이렇게 대단한 놈을 골라놓는 바람에 하고 후회하는 건 대개 이미 때가 늦은 경우랍니다. 그래도 이 후회는 전혀 쓰라리지 않습니다. 추리소설이 얼마나 좋고 소설이란 얼마나 훌륭한지를 새삼 느끼며 나도 질 수 없다며 허리띠를 질끈 동여맬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다카노 씨의 왕성한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예, 대단한 극찬으로 아주 그러네요. 맺죠. 교수님은 또 이 작품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참 이제 반전 아닌 또 반전이 있습니다. 교수님의 평가에도 또 반전이 있단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아주 재미있는데 아주 뭐 놀라울 정도인데 제가 이 소설을 처음에 읽었을 때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고르셨겠죠. 골랐죠. 네. 두 번째로 붉은 기억 다음으로 네. 아주 그 영화 보는 것 같이 머릿속에서 아주 그림이 그려지고 소설의 마지막에 정말 놀라운 반전도 있어서 무척 이제 좋아했는데요. 근데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제 다시 읽어봤는데 그동안에 제가 이게 수년 전에 읽었거든요. 네네. 꽤 오래 전에. 그리고 나서 이게 두 번째 읽은 건데 워낙 재밌어서 이제 골라서 두 번째 읽은 건데 그 사이에 제가 정말로 많은 소설을 읽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지는 방송에서도 모르겠는데 그렇고. 예. 또 히가시노 게이고 책을 워낙 많이 읽어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다시 읽어보니까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요. 그래요? 상당히 구멍이 많이 뚫려 있어요. 또 그런 것들이 좀 실망스럽게 다가왔어요. 어떤 점에서 그러셨는지. 예, 이게 보면은 대부분이 말도 안 되는 설정들이 있어요. 일단 그 감옥의 교도관이 이제 막 출소한 살인 전과자를 데리고 다른 사형수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뭐 조수로 데리고 다닌다. 네. 이것도 사실 현실에서는 나타나긴 뭐 거의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증거품을 뭘 찾아야 돼요.
산에 뭐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벌써 10년 전에 100명이 넘는 경찰이 샅샅이 뒤졌어요, 그 산을. 그거를 10년 후에 두 사람이 다시 뒤지고 다니고 있거든요. 이게 말도 안 돼, 이것도. 그리고 이 스포일러라 이제 자세히는 얘기 못 하겠지만, 소설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증거를 찾는데, 그 증거를 어떻게 찾냐면요. 주인공이 갑자기 막 중요한 일들을 막 하고 있다가 갑자기 도서관에 가요. 도서관에 가서 뭘 목적이 있어서 간 게 아니에요. 그냥 가요. 그래가지고는 책을 보다가 갑자기 그 증거를 알게 돼요. 오, 여기에 증거가 있겠구나. 이 설정도 읽으면서 막 좀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말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읽을 때랑 너무나 좀 달라져가지고 제가 그래서 좀 놀랐고. 네. 근데 이런 설정의 약간 좀 구멍들은 보통 데뷔작이나. 그러면 이거 데뷔작이잖아요. 예, 초보 작가들이 이렇게 보이는 좀 어설픔들인데요. 네. 또 하나는 그 여러 가지 그 재미있는 에피소드 혹은 사건들을 나열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 이 소설의 사건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히가시노 게이고 바로 지난 시간에 다뤘던 학생가의 살인에도 예. 당구 얘기가 그렇게 많이 그렇죠. 나온다고. 예. 그러니까 초창기 작품들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재미는 있는데 소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족이더라고요. 빼도 뭐 무방한 내용이었다. 그리고 이 책도 또 사형제도에 대해서 막 설명을 너무 장황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좀 바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이런 어떤 장황한 설명들을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네. 오, 이것도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나한테 새로운 어떤 알물 주는구나, 정보를 주는구나 이랬는데, 지금은 저는 그런 게 다 사족으로 느껴져요. 그냥 그 어떤 소설의 메인 플롯에만 집중을 해야지. 혹시 지적인 자만감에 빠져 계신 건 이제 나는 알만한 건 다 알았다. 아이고 희한해요. 제가 바뀌었더라고 보니까. 제가. 아니 그리고 갑자기 든 생각이 이게 이제 교수님이 방송을 위해서 또 책을 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분석을 주면서 분석도 맞아요. 하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책 읽는 즐거움을 뺏기신 게 아닌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좀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집어내야 되니까. 그렇죠. 하지만 아무리 그러셨어도 저희는 못 놔드려요. 계속 방송하셔야 돼요. 그럼요. 아셨죠? 그럼요. 독자 서평들 좀 볼까요? 한번 소개해 주시죠. 단숨에 마지막까지 다 읽게 만드는 최고의 소설. 뭐 이런 분도 있어요. 아주 모든 분들이 다 이래요. 이 책 읽은 분들이. 추리소설에서 메시지가 더 크게 다가오면 별로 좋은 징조는 아니다. 추리소설이란 사건의 구조와 사건을 해결하는 방식의 절묘함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데, 소설이 전하고자 하는 바가 강조되면 그런 구조 방식에 묻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데 추리소설 본연의 사건과 해결에 대한 절묘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메시지가 강렬하게 다가오는 경우가 가끔 있다. 다카노 가즈아키의 13계단 같은 경우가 그렇다. 이것도 뭐 극찬이 있었고요. 극찬입니다. 기대가 너무 컸나? 나에겐 조금 아쉬웠지만 주변 사람들은 너무나 재밌게 본 책. 이건 제가 굳이 골라가지고. 그게 뭐 이렇게 쓴 글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거의 없어요. 자, 교수님 13계단 총평 좀 해주시면 되실까요? 13계단은 히가시노 게이고가 아닌 작가로는 다카하시 가스이코의 그 붉은 기억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할 정도로 특별한 작품이고요. 작가의 데뷔작이자 대표작인 이 작품은 아주 술술 읽힌다는 장점과 소설의 마지막에 추리소설이 주어야 할 서스펜스, 반전 등의 쾌감을 유감없이 주는 작품이에요. 설정에 있어서 약간은 어설픈 점도 있지만 한번 손에 잡으면 놓기 어려울 정도로 큰 재미를 주는 소설입니다.